1985년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이브 에이드 공연에서 프레디 머큐리는 전세계 15억 명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그의 손짓에 따라 라디오 가가를 떼창하고 위아 더 챔피언스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죠. 프레디 머큐리는 그야말로 무대를 지배하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인생의 이면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직 프레디 머큐리가 아닌 파루크 불사라였던 시절, 아프리카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소년이 어떻게 전설적인 락스타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전 세계가 아는 이름이지만 그의 출발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946년 아프리카의 작은 섬 잔지바르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총독부에서 일하던 아버지 덕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 인도의 뭄바이에 위치한 기숙학교로 약 10년간 유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프레디는 이때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음악과 스포츠도 또래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며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학생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쾌활한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인종이 모여든 기숙학교에서도 여러 친구들과 매우 친하게 지내는 등 인싸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프레디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으니 바로 1964년에 그의 고향인 잔지바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탕가니카 공화국과 통합하여 오늘날의 탄자니아 공화국이 탄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지배층이 바뀌게 되며 영국 식민지 소속이었던 프레디의 아버지는 꼼짝없이 숙청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의 가족은 급히 잔지바르를 떠나 영국으로 이주했으며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거의 모든 재산을 잃고 빈손으로 영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프레디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화물을 나르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프레디는 틈틈이 가사를 쓰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주변 동료들에게 사실 나는 잘나가는 뮤지션이야 라고 말하는 등 프레디는 이미 자신이 언젠가 뮤지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프레디는 옐린 예술대학에 진학해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프레디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 밴드를 전전하던 그는 어느 날 뛰어난 밴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밴드의 이름은 바로 스마일이었습니다. 당시 스마일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밴드였지만 멤버들의 실력은 결코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었죠. 이들은 뛰어난 실력 덕분에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미 꽤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프레디가 스마일 밴드를 따라다니며 공연을 관람하고 피드백을 주는 정도로 시작했지만 그는 단순한 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프레디는 스마일의 멤버들과 친분을 쌓으며 그들의 음악에 깊이 관여하고 공연 후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레디는 그저 음악을 즐기는 팬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었죠. 스마일의 멤버들도 이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프레디는 이들에게 같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치곤 했죠. 음악에 관해서 매우 진심이었던 프레디는 이 아마추어 시절에도 매번 그들에게 나는 그냥 뮤지션이 되지 않을 거야, 전설이 될 거야 라며 외치곤 했는데 그때는 모두가 그냥 별뜻 없는 술주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일의 보컬이었던 팀 스태플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험피봄이라는 밴드로 스카우트되면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때를 기회로 프레디는 자신이 보컬을 맡겠다고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를 설득했고 결국 그들의 동의를 얻어 보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 프레디는 직접 오디션을 통해 베이시스트 존 디콘을 영입하며 밴드는 완전한 구성을 갖추게 되었고 바로 이 밴드가 퀸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퀸이라는 이름은 프레디가 직접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름이 여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속어로도 사용될 수 있어 다른 멤버들이 반대했지만 프레디는 이 이름이 파격적이고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멤버들은 그의 의견에 동의했고 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에 프레디는 본명인 파루크 불사라에서 프레디 불사라로, 그리고 1970년에는 프레디 머큐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레디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상당했는데 독실한 조로아스터교 신자였던 아버지는 집안에 근간 있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공을 버리고 음악을 하겠다는 아들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죠. 근데 프레디는 아버지와 등을 진 채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새롭게 결성된 퀸이라는 신의 밴드는 트라이던트 스튜디오라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첫 앨범 작업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뷔 앨범의 녹음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퀸의 멤버들은 모두 학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퀸은 주로 새벽 2시경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가서 녹음 작업을 진행해야 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퀸은 첫 앨범을 발매했지만 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레코드숍에 들어가 퀸의 새 앨범이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점원이 누구요? 라고 되묻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초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명 밴드였던 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BB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 프로그램인 탑 오브 더 팝스에 출연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기회는 원래 탑스타 데이빗 보이의 출연이 불발되면서 대타로 얻은 것이지만 무명 밴드였던 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방송국에 입성한 퀸 멤버들은 당시 BBC 파업으로 인해 원래 녹화할 스튜디오가 아닌 일기예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야 했고 라이브가 아닌 립싱크와 핸드싱크로 공연을 해야 한다는 밴드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 퀸의 싱글 세븐 시스 오브 라인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멤버들은 당시 녹화를 최악이었다고 회상했지만 방송이 송출된 이후 퀸2 앨범이 UK 앨범 차트 10위권 내에 진입하면서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퀸은 메이저 밴드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어도 성공적이고 앨범도 잘 팔리고 스케줄도 더욱 바빠졌지만 이상하게도 프레디 머큐리를 비롯한 퀸의 멤버들은 여전히 정당한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학생이었던 퀸의 멤버들은 기획사와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잘 나가는 밴드였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레디는 기획사 직원 중 한 명이 롤스로이스를 새로 뽑았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게 됩니다. 그제야 퀸은 자신들이 기획사로부터 철저하게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후 퀸은 기존 소속사를 떠나 엘튼 존의 매니저로 유명한 존 리드를 찾아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존 리드는 너희들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앨범을 만들어와 그 뒤로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라고 말하며 흔쾌히 퀸의 매니지먼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매니저와 함께 일하게 된 퀸의 멤버들은 앞으로 나올 새 앨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 활동에서 큰 인지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빚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앨범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그대로 해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밴드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프레디 머큐리와 멤버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해보고 싶은 음악을 모두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앨범 작업에 전념했습니다.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파격적인 곡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프레디는 대학 시절 흥얼거렸던 여러 곡들을 떠올렸고 그중 하나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세 곡을 마치 하나의 곡처럼 연결하는 것이었죠. 그는 발라드, 오페라, 그리고 락이라는 세 가지 전혀 다른 장르를 한 곡에 결합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완성된 곡을 멤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곡을 들은 멤버들은 그야말로 천재적이라며 극찬했고 곧바로 녹음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십 명의 합창단 느낌을 주기 위해 오페라 파트 작업에는 70시간이 넘는 시간을 쏟아부었고 180번 이상 더빙을 입히는 등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약 6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투입될 정도로 큰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곡이 바로 오늘날 퀸을 있게 한 락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곡 중 하나인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하지만 이 곡은 멤버들 외에 다른 사람들, 특히 동료 가수들과 음반사 관계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장르가 혼합된 이 곡은 길이가 무려 6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엘튼 존은 너희들 미쳤냐? 이렇게 긴 곡은 어느 라디오에서도 틀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1970년대에 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가수들이 신곡을 발매하면 주로 라디오를 통해 홍보를 받았는데 5분이 넘어가는 긴 곡은 거의 방송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멋진 곡을 완성했지만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 곡을 틀어주지 않아 활동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 케니 에버레시라는 방송인이 등장하여 퀸을 구원해줍니다. 원래부터 퀸의 팬이었던 케니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복사본을 몰래 가져와 자신의 라디오쇼에서 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이틀간 총 14번이나 틀 정도로 열정적으로 홍보해주었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기존의 락 음악의 틀을 깨는 신선한 곡 구성과 초현실주의 영화를 연상케 하는 영상미의 뮤직비디오에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오늘날까지도 퀸의 대표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밴드의 존폐 유무를 걸고 만든 앨범 A Night at the Opera는 영국에서 30만 장, 미국에서 300만 장이 팔리고 싱글곡인 보헤미안 랩소디는 UK 싱글 차트 1위를 기록, 빌보드 핫백에서는 9위를 차지하면서 유례없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앨범의 성공으로 인해 퀸은 빚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것 동시에 멤버 전원이 100만 장자의 반열에 오를 만큼 그동안 수익 없이 음악해온 서름을 단번에 떨쳐버리는 인생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성공과 별개로 퀸과 프레디 머큐리는 당시 기자들과 음악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락밴드의 정체성은 거칠고 반항적이고 마초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프레디는 발레에 꽂혀 늘 공연 때 발레 요소를 선보이기를 원했고 의상 또한 발레리노들이 입을 법한 타이트한 옷들을 리폼해서 입곤 했습니다. 지금 봐도 중요 부위가 다 드러날 정도로 민망한 옷인데 그 당시 프레디의 모습을 지켜본 기득권 세력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안 봐도 뻔했겠죠. 더군다나 아직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1970년대에 프레디 머큐리는 영국 식민지 출신의 유색인종이었다 보니 프레디 머큐리와 퀸은 기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프레디 머큐리의 동성애 의혹까지. 그러나 퀸은 이러한 미디어의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본인들만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프레디 머큐리는 1970년대에 밴드 활동을 하면서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깨닫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여성과 남성 모두와 관계를 맺었으며 1970년대 중반쯤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리 오스틴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지만 그 관계가 끝난 후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프레디는 주로 남성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사실상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퀸에게 유럽은 너무나 작은 무대였습니다. 그들은 아예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미국과 남미로 진출하기로 하죠. 퀸은 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투어를 펼쳤고 미국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프레디 머큐리의 트레이드 마크인 흰 바지와 노란 자켓, 코스염 패션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프레디 머큐리의 삶에는 큰 변화들이 생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대륙에서 느끼는 새로운 향락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프레디는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화려한 파티와 무대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욕에 머물면서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매우 자유로운 삶을 살았고 그의 성 정체성도 점차 더 명확해졌습니다. 프레디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프레디가 만끽한 자유를 담은 곡이 아직까지도 명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Don't Stop Me Now인데 자유로움과 행복을 노래한 이 곡의 가사는 사실 프레디의 향락적인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브라이언 메이가 인터뷰에서
이 곡의 내용이 프레디의 자제력 없는 삶을 반영하고 있어 걱정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인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는 젊은 남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한 죄책감과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부 해석은 이 곡이 프레디 머큐리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겪은 복잡한 감정과 사회적 압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프레디는 이 자유로움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안정감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5년에 프레디는 나이트클럽에서 짐 허턴을 만나게 됩니다. 짐 허튼은 아일랜드 출신의 이발사였고 프레디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레디는 짐에게 첫눈에 반해 말을 걸었지만 그 당시에는 짐이 프레디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프레디는 짐에게 술을 사주며 접근했지만 짐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화려한 무대와 파티에서 벗어나 프레디는 자신의 고양이들과 짐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80년대 중반까지 활발한 전성기를 누리던 퀸은 작업실을 서독의 미넨으로 옮긴 후 잠시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공백기 동안 프레디 머큐리는 몸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고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HIV,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하고 희귀한 병인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에이즈에 걸려도 정기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프레디 머큐리가 진단을 받았던 80년대에는 이 병이 사실상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확한 감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1980년대 초반 프레디가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던 시기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레디가 에이즈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짐 허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짐은 이미 프레디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은 그들의 관계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은 프레디를 더욱 지지하고 사랑하며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짐은 끝까지 프레디 곁을 지키며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프레디는 그의 매니저를 조용히 불러 에이즈 확진 사실을 알렸고 멤버들에게는 일단 비밀로 해달라 당부해둡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음악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듯 80년대 중반 퀸은 밴드의 공백기와 프레디 개인의 문제 등 여러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점점 활동에 뜸해지고 대중들로부터 서서히 잊혀지게 되는데 어느 날 밥 겔도프라는 인물로부터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규모 자선 공연을 같이 해달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 자선 공연의 타이틀은 바로 라이브 에이드. 당시 에티오피아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한 공연이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흔쾌히 공연을 수락했고 각자 개인 활동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멤버들도 다시 스튜디오로 모이게 되었죠. 그렇게 퀸은 그들에게 주어진 18분이라는 공연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며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1985년 7월 13일 웸블리 스타디움. 전세계 15억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퀸이었죠. 공백기 동안 밴드 해체설, 프레디 건강 이상설 등 여러 루머에 휩싸이며 대중들로부터 한물간 퇴물 취급을 받던 퀸은 프레디 머큐리의 폭발적인 라이브와 퍼포먼스로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날 퀸을 상징하는 곡인 보헤미안 랩소디를 필두로 수만 명의 관중이 함께 떼창할 수 있는 We Are The Champions, 라디오 과거 등의 곡이 이어지며 말 그대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공연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 공연을 통해 약 2,482억 원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퀸은 완벽한 왕의 귀환을 알렸지만 프레디 머큐리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차 미디어 노출을 줄이고 자택에서 쉬며 짐 허튼과 함께 생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레디의 병색이 짙어지면서 퀸은 1986년 이후 라이브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선 이미 멤버들도 모두 프레디의 투병 생활을 알게 되고 그의 소원인 죽기 직전까지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녹음과 스케줄을 프레디에게 맞춰주게 되죠. 프레디 머큐리는 눈에 띄게 야유어갔고 기자들 또한 끊임없이 프레디 머큐리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멤버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질문에 맞서며 프레디를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파라치들이 프레디를 괴롭히자 퀸 멤버들은 인적이 드물고 프레디가 휴식을 취하면서 음악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인 몽트레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마지막 정규 앨범 이누엔도를 녹음할 때 프레디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었으며 하루 중 단 몇 시간만 녹음해도 곧바로 집에 가서 쓰러질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한 가지 일화로 더 쇼 머스트 고온 녹음을 할 때 프레디는 보드카를 쭉 들이킨 후 그냥 해버리지 뭐 라고 한 뒤 한 큐의 녹음을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이 곡이 퀸의 노래들 중에서도 특히 고음이 많다는 곡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마지막까지 음악혼을 쥐어짠 것이죠. 그러던 1991년 프레디는 더 이상 생명 연장 치료가 의미 없음을 알고 치료를 중단했고 1991년 11월 24일이 되자 프레디는 비서를 통해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음을 알리는 소식을 언론에 알리라고 지시합니다. 언론을 통해 락의 전설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24시간이 채 안 된 시각 프레디 머큐리는 사망합니다. 그렇게 전설이 되겠다는 패기 넘치는 청년은 정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론트맨이라는 수식어를 남긴 채 전설이 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프레디는 유언에서 짐 허튼에게 자신의 런던 자택의 일부와 일정 유산을 남겼습니다. 짐은 이후 프레디와의 관계에 대해 책을 출판하기도 했으며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프레디 곁을 지킨 짐 허튼 또한 1991년에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그는 프레디와는 달리 20여 년을 더 살고 2010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 이후 멤버들은 에이즈 모금 행사를 개최해 프레디의 추모 공연을 열었으며 이 행사에는 데이빗 보이, 엘튼 존, 엑슬 로즈 등 당대의 탑스타들이 모두 참석해 프레디를 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데이빗 보이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프레디를 위한 주기도문을 올려 프레디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사후 퀸은 브라이언 메이어, 로저 테일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베이시스트 존 디콘만은 프레디 없는 퀸은 퀸이 아니다라며 1997년 아예 은퇴를 선언하죠. 디콘은 현재 고향에서 손주들과 함께 매우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으며 멤버들과는 가끔씩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저 테일러와 브라이언 메이는 2018년 개봉하여 또다시 퀸 열풍을 몰고 온 정기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으며 당시에 생생했던 기억들을 담아 자신들의 배역을 연기한 배우들의 행동이나 몸짓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브라이언은 다시 천체물리학 박사과정 공부를 재개하여 천체물리학 박사학위를 따냈으며 이 학위를 바탕으로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 총장까지 맡기도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찰스 국왕으로부터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받아 기사 자기까지 하사받게 됩니다. 인도양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전세계 음악 팬들의 전설로 남게 된 프레디 머큐리의 일생.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